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3년간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공개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치과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기초치과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는 2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치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강 및 악안면의 질환, 특히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며 치아의 결손 부위를 인공물로 대체하여 정상적인 저작 기능과 심미를 회복시키는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강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주위 조직은 연조직과 경조직으로 나누어져 있게 되는데요. 연조직은 말 그대로 부드러운 조직이고 경조직은 딱딱한 조직입니다. 연조직의 구성을 살펴보면 잇몸, 침샘, 입 천장, 혀, 입술, 뺨 등이 해당되고 경조직으로는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즉 축두하악 관절, 이틀뼈, 치조골, 부개골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아 조직의 명칭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정말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범낭질은 에나멜 또는 사기질이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치아의 맨 바깥층에 해당되겠습니다. 인체 조직 중에서 제일 단단한 조직이며 먹거리를 씹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충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불소가 가장 잘 침착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상아질은 이 범낭질의 충격을 흡수하여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경도가 약하다 보니까 일단 충치가 발생하게 되면 쉽게 썩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악질은 치근의 겉표면을 싸고 있으면서 치아를 악골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네 번째로 치수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신경은 치아의 외부 자극을 고통으로만 느끼게 되고 혈관은 신경을 유지하고 상아질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치주인대 치근막은 치아를 치조골에 붙이는 접착과 충격의 완충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치아가 부딪힐 때의 느낌을 신경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머리 치관은 치은인, 즉 잇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치아 부분을 말하게 되고 이목, 치경부는 치건과 치근의 경계부를 말합니다. 입뿌리 치근은 잇몸뼈, 치조골 안에 있는 치아 부분을 말하며 입뿌리관 근과는 치수가 들어있는 치근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치아의 이름과 치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의 이름과 번호를 치아에 부여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인터내셔널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영구치에 부여된 인터내셔널 시스템의 치식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악의 우측은 10번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악의 좌측은 20번대 그리고 하악 좌측은 30번대 그리고 하악 우측은 40번대로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는 중절치에서 1번이 부여가 되고 대구치로 멀어질수록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시스템에 따른 영구치, 즉 간이의 치식은 다음 표와 같고 그리고 유치의 치식은 밑에 표와 같이 나열될 수 있습니다. 유치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정중선을 중심으로 해서 맨 가운데 쪽이 중절치, 그 다음이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순서로 나열이 됩니다. 다음 사진은 유치의 교합 상태의 사진으로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의 두 번째는 팔머 시스템입니다. 팔머 시스템은 치아의 이름을 방향을 표시하는 십자에 해당하는 위치 번호를 표기하는 것으로 영구치인 간이는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유치는 A에서부터 E까지 표시하는 것으로 인터내셔널 시스템에서 상하과 하하, 좌우측의 번호가 달랐던 것이 팔머 시스템에서는 상하, 좌우, 번호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유치와 영구치는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유치는 전이라고 합니다. 유치의 치배는 태생 후 7에서 8주부터 형성이 되는데요. 유치가 잇몸 밖으로 나오는 맹출을 하는 시기는 생후 6에서 7개월경입니다. 그리고 이 유치 모두가 완성이 되는 유치열은 2세 반, 즉 30개월 정도가 되면 유치 20개가 모두 자라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유치는 만 6세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만 12세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구치가 올라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유치와 영구치가 입안에 같이 있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혼합체열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세에서부터 12세가 바로 혼합체열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빠지게 되는 유치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학습 능률, 성격 형성, 성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바르게 나오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가 충치로 인해서 일찍 빠지게 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서 소화 및 신체와 정신의 성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영구치 간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8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치열 완성은 만 6세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만 18세에 32개가 모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구치의 치배는 태생 20주에 형성이 되며 석회화가 되는 시기는 만 15세에서 16년경으로 사랑니를 제외하고 모두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영구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 출제가 많이 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절치는 음식물을 절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모두 8개입니다. 두 번째로 견치는 정중선에서 세 번째 위치한 치아로 개의 치아를 닮아서 견치라고 불려지며 음식물을 찢는 역할을 하고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구치는 음식물을 잡거나 약간 분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총 8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구치는 음식물을 분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치를 포함하며 총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구치의 특성을 추가로 알아보면 제1대구치는 6살 정도에 빨리 나와서 유치로 혼동될 수가 있고 평생 써야 할 중요한 치아로 충치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3대구치는 영구치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늦게 맹출이 되는 것으로 사랑니라고 하며 다른 말로 지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치아가 언제 맹출되는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하악에서 10살 때 견치가 맹출되고 상악에서 12살 때 견치가 맹출됩니다. 상악에서 12살 때 제2대구치가 맹출되며 하악에서 11살 때 제1소구치가 맹출되고 상악 10살 때 제2소구치가 맹출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정교합 맞물림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상반기에 원인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전적 요인을 살펴보면 턱뼈의 발육 이상으로 인한 부정교합, 즉 부모 중 한 사람이 뻐드렁니거나 주걱턱이면 유전이 됩니다. 후천적 요인을 살펴보면 손가락을 빨거나 연필이나 볼펜으로 앞니를 장난하거나 위아래 입술을 빨거나 손톱을 앞니로 자르거나 유치를 충치로 인해 너무 일찍 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정교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대교합은 아랫니가
윗니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교합이고, 과계 교합은 윗니가 아래 앞니를 정상보다 지나치게 많이 덮는 교합입니다. 그리고 개방 교합은 앞니끼리 맞물리지 못하고 열려 있는 교합을 말합니다. 부정교합은 그 정도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게 되는데요. 1급은 윗니와 아랫니의 기준 교두선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2급은 1급에 비해서 윗니의 기준 교두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뻐드렁니나 옥니, 앞니가 돌출된 부정교합을 의미합니다. 3급은 2급에 비해서 아랫니의 기준 교두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흔히 주걱턱처럼 아랫니가 앞으로 나온 부정교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부정교합을 교정하고 예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정교합의 교정은 턱뼈 성장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2급, 3급. 부정교합은 가급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나 저학년인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 치열 이상은 청소년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교합을 예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씹는 기능 등 치아의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취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 바른 외모 유지를 위해, 악습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구강 생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발생과 맹출 교환입니다. 맹출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화가 된 치육, 즉 잇몸을 뚫고 구강 내로 치아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아의 교환은 유치와 영구치인 간이가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 하악 유중절치, 즉 하악 전니, 중심 앞니부터 시작을 해서 제2 유구치, 전니 어금니와 제2 소구치, 작은 어금니의 교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의 신경 분포는 3차 신경이 담당하게 됩니다. 맹출 곤란과 생취 곤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치아가 맹출되는 것은 생리 현상으로서 보통 아무 이상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허약한 아동에게서 가끔 유치 맹출기에 식욕부진, 불쾌감, 설사, 변비 등을 발생하게 되고 종종 38도씨 내외의 발열, 즉 생치열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 제2 생치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국소에 치은 점막에 가벼운 종창과 발적, 통증 등을 보이기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머리, 치관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관은 잇몸 위로 보이는 부분으로서 치면과 교환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시 치면은 여러 개의 면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 치면의 이름은 치면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불려지게 됩니다. 순면은 입술 쪽의 면을 말하고, 설면은 혀가 닿는 쪽의 면을 말하며, 현면은 어금니 쪽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교합면은 교합 활동 시, 즉 상악과 하악이 서로 맞물릴 때, 그 활동을 할 때 접촉되는 구체의 면으로 저작을 담당하는 면이라고 해서 저작면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치아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치는 음식물을 물어서 자르는 저장 역할을 하게 되고, 소구치 또는 대구치는 교환면으로 음식물을 깨물어 씹어서 연화, 소화, 그리고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동의 두개 앞면 발육을 촉진하며 발음에 있어서 혀, 입술과 함께 자음계의 성음에 관여하게 되고, 주요 기능은 저작이며 그 외 미용 기능, 공격 기능, 방어 기능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찰실의 표준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7년 상반기와 21년 상반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탐침은 접근하기 어려운 구강의 손상 부위를 감지하는 기구로서 충치의 깊이나 치아의 동요도 검사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경인 이 거울은 진료 시 어둡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빛을 반사하여 구강을 직접 밝게 관찰하기 위해 거울을 보여주며 뺨이나 혀를 제껴서 진료 시 기계적, 화학적인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핀셋 커튼 플라이어는 보존 치료 시 구강 내 소형 재료를 삽입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구로 사용이 되고, 스푼, 익스카베이터는 보존 치료 시 우식 병소 제거를 위한 기구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진찰실의 표준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구를 유니체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장비는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장비로서 환자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다가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면 누워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니체어의 각 명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유닛 체어의 위치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누운 자세, 즉 수평 자세는 환자가 등을 대고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누운 상태로 대부분 진료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취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선 자세의 수직 자세는 진료 의자의 등받이와 바닥이 직각을 이루도록 세운 상태로서 환자가 진료 의사에 앉거나 진료가 끝나고 환자가 진료 의자에서 내려올 때의 위치로, 즉 환자 교육을 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반수평 자세는 주로 하 진료 시 또는 의식 없는 환자의 응급 상황 시 환자의 머리가 발 쪽보다 아래로 내려간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유닛 체어에 부착되어 있는 표준 장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는 21년 하반기와 22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는 말 그대로 고속, 회전, 절삭 기구입니다. 즉, 구강 내에서의 치아의 썩은 부위를, 즉 치질을 깎아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물이 함께 분사되어서 마찰 열을 줄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는 임시 치아를 제작하거나 위치를 조정할 때 수복물의 조정 및 연마, 구강 안에서 충전물의 연마나 우식 치질의 삭제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3웨이 시린지입니다. 다른 말로 공기, 물 사출기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유니트 체어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치아를 건조시키거나 세척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과 압축 공기가 따로 나오기도 하고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 밖의 표준 장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캐비트로는 초음파 치석 제거기에 해당이 되고, 라이트 큐어링거는 레진 광중압기로 레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타구는 입안에 침과 물을 뱉는 곳입니다. 브레킷은 기구를 올려놓는 테이블을 의미하고, 그 위에는 사전 준비용 접시를 놓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매번 찾아내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을 사전 준비된 접시에 준비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술에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국가시험에 과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작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시술이 완료된 후에는 사용된 기구들을 접시에서 꺼내어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석션기 진공 흡입기입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와 21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강 내에 고여있는 물이나 침, 혈액 등의 액체를 흡인하여 제거하는 장비인데요. 진료 시 치과 간호조무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입안에 고인 침이나 물 또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진공 흡입 장치 센트럴 버큐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석션하는 힘을 제공하는 장비입니다. 물 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중간 필터가 들어있는데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션을 할 때 사용되는 석션 팁은 일회용을 환자가 바뀔 때마다 바꿔줘야 하고, 직경 1cm의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입안에 어느 부위든 닿게 구부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석션 팁에 대한 것이 21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치과에서는 세면대가 필요합니다. 진료 시 치과 의사나 간호조무사의 손 청결 유지를 위해서 세면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그 위치가 20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협소한 실내에서 장소를 작게 차지하고 청소하기가 쉬우며 환자에게 안 보이는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진료 전 반드시 손을 닦은 후 일회용 종이 수건이나 수시로 바꿔 놓은 수건 혹은 전기 온풍기로 말려줘야 합니다. 다음은 스툴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의 의자를 말하는 것으로 치과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시 앉는 의자입니다. 치과 의사는 팔걸이가 있는 말 안장 모양의 의자를 다리의 길이로 높이 조절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때 치과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의 의자는 입안을 잘 볼 수 있게 치과 의사 의자보다 10에서 12cm 정도 높게 위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20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툴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간호조무사의 발은 의자에 부착되어 있는 발 받침대에 놓아야 하고, 환자가 누울 때 간호조무사는 자신의 엉덩이나 허벅지가 바닥과 환자의 어깨와 평행하도록 의자를 조절해야 합니다. 치과 의사는 등을 곧게 펴고 발을 바닥에 대고 팔꿈치는 몸통 옆선에 바짝 붙이고 어깨와 팔뚝은 바닥에 평행하도록 해야 하며 머리를 똑바로 들고 눈만 아래로 머리를 15도 이상 숙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입이 치과 의사의 팔꿈치 높이 정도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비닛과 기구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고정형 캐비닛과 이동 가능한 모빌 캐비닛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간호조무사는 캐비닛 안에 기구들을 항상 잘 정리하여 바로 쓸 수 있게 하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기구는 모빌 캐비닛에 넣어서 곧바로 이용을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동 기구함은 손이 닿는 곳에 둬서 사용하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컴프레서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표준 장비는 압축 공기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컴프레서는 공기를 압축시켜서 탱크에 저장하고 저장된 압축 공기를 고무 호스를 이용하여 하이스피드 핸드피스까지 공급하여 작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엔진 오일을 6개월마다 교환함으로써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치과용 표준 액선 촬영기는 어떤 것일까요? 구내용 표준 필름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사선 촬영기로서 충치나 풍치의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파노라 액선 촬영기는 모든 치아 및 그 주위 조직을 한 장의 필름에 찍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입안에 필름을 넣으면 구역질을 하거나 지치 주위염과 악골 골절로 턱을 벌리지 못해서 필름을 입안에 넣지 못할 때 유용하며 피폭량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팔로 액선 촬영기인 머리 측정 방사선 영상은 부정교합의 교정 치료 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표준 기구들은 어떤 것으로 멸균 소독하는 것일까요? 바로 고압증기, 멸균기로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19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압증기 멸균기는 말 그대로 고온, 고압의 증기로 멸균하는 곳으로서 치과 기구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기구를 정확한 온도 조절로 확실하게 멸균할 수 있으며 침투력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고온과 고압을 이용하다 보니 이용할 수 있는 기구와 재료가 한정적입니다. 멸균 후에 증기가 남아 있어서 예리한 기구의 날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금속 기구가 부식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처럼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자, 그럼 무형등은 어떤 것일까요? 옆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료 시의 구강내를 비추어 줌으로써 진료자의 시야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진료 시 환자의 입안을 비추게 하며 불빛이 환자의 눈에 비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소독기는 자외선을 일정 시간 쪼이게 되면 세균의 전염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앞에서 고압증기 멸균기에서 꺼낸 기구를 진료 시 이용할 때까지 넣어두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20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충전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충전 재료가 있지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아말감과 케탕몰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감은 충치를 보존 치료할 경우 은합금과 수은을 혼합하여 은아말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은의 함유율은 65%입니다. 두 번째 케탕몰라는 보험 적용되는 재료로 색깔도 하얗기 때문에 아말감보다 신미적, 즉 보기 좋고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아말감보다 약하기 때문에 닳아지거나 해서 재충전을 하거나 레진이나 금 인레이처럼 강도가 더 높은 재료로 그 위에 교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간호조무사의 기본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간호조무사는 진료 전에 준비 사항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점막 및 피부에 소독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구강 내 처치의 경우 먼저 환치, 즉 치료하고자 하는 치아의 치석을 제거하고 치명과 점막면을 과산화수소수, H2O2나 아크릴놀 등으로 세정한 후 감염에 유의를 하면서 소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진료 전의 준비사항으로 간호조무사는 방습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방습법은 타액을 배제시키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효과를 살펴보면 치아의 치료, 충전의 경우 계속되는 타액 배출로 인해 진료 방해되거나 무균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하며 이로 인해서 감염의 원인 및 충전물의 고착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간이방습법입니다. 간이방습법은 솜 또는 거즈 등을 삽입하여 환부를 건조시키는 방법으로서 간이방습법 시 솜의 위치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상악은 치열과 혀벽 사이에, 하악은 혀 아래에 삽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러버댐 방수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방형의 얇은 고무편에 적당한 구멍을 뚫어서 환치를 넣고 구멍을 통해서 치관부만을 노출시켜서 그 좌우 양측 또는 하연을 프레임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환부 이외의 부분은 모두 감싸줘야 합니다. 자, 그럼 러버댐 방수법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분으로 인한 오염 방지를 할 수 있고 진료 부분을 건조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치료할 치아를 주위 치아나 연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시술 부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 부분이나 주위 조직을 기계적 혹은 화학적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건조 상태가 유지되면서 좋은 결과를 유발해서 치과 의사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버댐 색에 의해 장시간 치료하여도 눈의 피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자가 호흡 시 불편하다고 할 수 있고 구강호흡을 하는 환자는 러버댐 장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클램프에 의해서 연조직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얇고 약한 외벽의 치아는 파절될, 즉 부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맹출된 치아나 경사진 치아, 원추형의 치아, 위치가 나쁜 치아는 장착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중요 업무인 진공흡입기에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의사가 진료하는 손에 맞춰서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 진공흡입기는 둘째 손가락이 코를 향하게 잡는 법 또는 변형된 연필 잡는 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진료 의사가 사용하는 치경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진공흡입기의 팁을 치아에 가까이 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를 삭제할 때 진공흡입기의 석션 팁의 위치는 치아의 설측, 즉 혀 있는 쪽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순면, 입술 쪽에 대어줘야 하고 순측을 삭제할 때에는 반대쪽인 혀 쪽에 위치를 하고 진공흡입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호조무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진료의사가 진료하는 동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나치게 가까이 자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의사가 오른손 자비인 경우에는 환자의 머리를 기준으로 2시에서 5시 방향에 위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두 손 중 한 손을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진료 시에 진공흡입기를 조정하지 않는 나머지 손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진료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구강 내에 연조직을 밀어준다든가 치경의 물기를 사출기를 조정해서 공기를 뿜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진료 시의 기구 교환과 기구 잡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넷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으로 사용 중이던 기구를 받고 엄지와 검지, 중지를 사용해서 원하는 기구를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의사가 오른손 잡이인 경우에는 환자의 머리를 기준으로 4시에서 7시 방향에서 교환을 하면 되겠고, 간호조무사의 기구 전달은 기구의 사용 부위가 구강 내를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이 부분이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구강 세척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국소 세척과 전체 세척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국소 세척은 구강 내의 일부분을 세척하는 것이고 전체 세척은 구강 전체에 쌓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철 치료 시에 사용되게 됩니다. 전체 세척을 할 때에는 구강 내에 2분의 1씩 세척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진시 치과 간호조무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내원한 직접적인 이유, 질환과 종류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고 환자가 요구하는 치료 내용의 정도, 치과 치료에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며 환자의 재정, 지불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의 개괄적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진료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관리해야 하고 진료용 기구, 장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치과용 진료기구 중 날이 있는 기구는 연마 및 멸균과 소독을 해야 하고 치과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치료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며 환자를 유니 체어에 앉혀야 하고 입안의 상태를 간단히 시집 및 병력 청취 후 진료 기록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 지시에 따라서 간단한 처치 후 기록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차트를 보관하며 환자의 리콜 시스템, 즉 다음 내원 날짜와 시간을 담당해야 합니다. 6번째로 치과 진료용 기구 소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학약품 소독 방법입니다. 소독하고자 하는 기구들을 화학약품 소독액 속에 완전히 담가야 하며 화학약품이 골고루 접하도록 하고 너무 많이 넣지 않아야 합니다. 실온에서 제조사 설명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게 되는데 그 시간만큼 사용을 해야 하고 소독 도중에 다른 기구를 첨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독이 끝나면 소독된 이동 겸자로 기구를 꺼내어 옮기고 소독된 타월로 말린 다음 소독포로 포장하여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화학약품 소독은 열을 가하여 소독할 수 없는 기구와 이미 멸균된 기구 보관 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코올과 요오드 제제 및 글루타로 알데히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 가능한 물품을 살펴보면 치경, 탐침, 커튼 플라이어, 인상용 접시, 물 사출기 팁, 공기 사출기 팁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비소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비소독은 100도씨의 끓는 물에서 10분에서 20분간 넣어서 병원균을 없애는 것으로 끓는 물이 병균의 단백질을 응고시킴으로써 소독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장점은 재료 준비가 간단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용 가능 물품을 살펴보면 날이 없는 기구, 외과용 기구, 석션, 금속, 팁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비소독을 하는 방법은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모든 소독할 물품은 깨끗이 닦고 분리되는 기구는 모두 분리하고 기구의 예리한 날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독기 안에 넣을 때 조심스럽게 넣어야 합니다. 기구가 충분히 잠기도록 물을 채우고 100도씨에서 10에서 20분 정도 끓이며 끓는 도중에 다른 기구를 첨가하지 않고 첨가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끓여야 합니다. 기구를 꺼낼 때에는 이동 겸자를 이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키고 기구의 녹생김을 방지하기 위해, 즉 금속날 물러짐 방지를 위해서 탄산소다 2%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치과 간호조무사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게 되는데 필요시에 안면보호 안경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사용 기구는 격리세척하고 유닛 제어도 소독을 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기구나 이미 사용한 바늘을 취급할 때에는 조심하며 찔리거나 베이게 되면 즉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고 기구 세척 시 에이프런과 고무 장갑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일회용 기구가 아닌 기구 소독은 세척만큼 중요하게 되고 환자 내원실 병력 조사 및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가운을 갈아입고 손을 깨끗이 씻는데 이때 일회용 종이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압증기 멸균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135도씨 온도에서 3에서 5분 정도를 또는 121도씨에서 20분 정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치과 기구의 소독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멸균 방법으로서 장점은 침투력이 우수하여 면제품의 멸균에 적합하고 단점은 기구의 날을 무디게 하고 금속을 부식시키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 코드를 빼놓고 문을 열어놓아 내부가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구강외과학, 소아치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의 적응증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발치라고 하는 것은 치아를 잇몸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적응증을 살펴보면 심한 치아 의식증, 치수 괴사, 즉 신경이 괴사됐거나 중증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이 있거나 즉 풍치, 치열 교정을 위한 발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 위치 이상이나 균열된 치아, 보철 치료를 위해서 발치하게 되고 또는 치아가 많은 과잉치, 숨어있는 매복치, 병소와 연관된 치아, 방사선 치료 시행 부위의 치아 등을 경우에는 발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발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심혈관 질환, 전신 혈액 질환, 당뇨병, 간 신장 질환, 임신 초기나 말기 환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항암 치료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도 불가능합니다. 심각한 치관 주위염을 가진 환자이거나 급성 치조 농양이 있다거나 악성 종양이 증식하고 있는 부위의 치아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의 치아는 발치할 수 없습니다. 자, 발치 순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계획을 해야 합니다. 표준 필름 촬영,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 발치 전 투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발치법을 살펴보면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기로 치면 마취나 전달 마취를 통해서 한 다음 엘리베이터로 치아를 움직이고 발치 겸자를 이용해서 발치 뽑아내게 됩니다. 혹 치근이 부러지게 되면 이 치근 제거를 위해서 사진과 같은 루트 파커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으며 발치 부위는 상처가 크면 실로 봉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항생제, 소염 진통제, 소화제 처방이 필요한데 다음날 처치받으러 오게 하고 발치 후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 시에는 멸균된 수건을 사용해야 하고 세 번째로 외과적 처치는 발치 부위 외과 수술 후 처치 및 필요한 약을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치 후 주의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17년 하, 20년 상, 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발치 후 한두 시간 정도는 거즈를 물고 있게 해야 하고 침이나 혈액이 입안에 고이게 되더라도 삼키게 하여 지혈을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냉찜질과 높은 베개 사용을 통해 통증과 부종을 예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식사와 칫솔질을 해야 하는데 유동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발치 당일 가능한 한 칫솔질은 하지 말고 구강 소독제로 양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발치 후 3일간 금주, 금연, 금욕을 권장하게 되는데 목욕 같은 경우는 당일 목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강 내 염증 예방을 하고 더운 물 마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다섯 번째로 통증 관리를 위해서 진통제를 복용하게 하고 운동은 금지하며 음압 유발을 하는 행동을 금해야 합니다. 즉 빨대를 사용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공치아 이식 수술, 임플란트 수술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18년 상반기와 19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를 빨아서 뱉지 말고 수술 후 거즈는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물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임플란트의 치석과 치면, 세균막 발생 시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임플란트 잇몸에 자리 잡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됨을 안내하고 만지거나 닿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얼음 찜질은 24시간 동안 함으로써 부종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양치액으로 가글을 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는 양치질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힘든 일이나 운동, 목욕 등은 3일 정도 금하고 금연, 금주해야 하고 여섯 번째로 임플란트 후 상처가 아무는 일주일 정도 주변 치아 신경 써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자극적이고 뜨거운 음식은 피하며 유동식을 섭취하고 취침 시 베개는 높게 하며 여덟 번째 상악수술한 경우는 코피가 나올 수 있고 코를 세게 풀거나 잘 때 코 고는 것 등은 금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치석 제거와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은 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잇몸에 덮이지 않아 육안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말하고 치은 연화는 잇몸 아래쪽 치아 뿌리를 따라 부착되어 있는 치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석 제거술의 종류를 보면 치은 소파술, 치근 활택술, 치은 연화 치석 제거술, 치은 연상 제거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치석 제거의 적응증은 어떤 경우일까요? 구취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니코틴, 와인에 의한 착색 등을 제거할 수 있으며 치주 소파술을 시행할 환자의 전처치로 스케일링을 시행하고 치주 소파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치은염의 예방을 위해 적용할 수 있으며 다량의 치석과 착색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자, 그러면 치석 제거를 할 수 없는 금기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공 심장 박동기를 장착하고 있는 환자이거나 지각 과민 환자, 전염성에 심한 민감성을 가진 환자, 구토 반사의 위험이 있거나 음식물 연화에 문제가 있는 환자, 발육 중인 어린이나 석회화가 덜 된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치석 제거 후의 주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18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1, 2주일 정도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국소 마취하에 시술이 가능하고 2, 3일 정도 짜거나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등 자극성이 심한 음식은 피하고 치약은 마모도가 적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시린매드나 센소다임이 좋습니다. 출혈이 되는 곳은 빨지 않고 꺼즈로 압박하고 침을 뱉지 않고 삼켜야 합니다. 치석이 쌓이지 않게 올바른 칫솔질을 해야 하며 손가락으로 잇몸이나 치아는 만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린이를 진료할 때의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사, 주사기, 주사바늘, 이를 뽑는다 등과 같이 공포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지 않고 치과 의사가 마취할 때 깃밥을 꼬집어 정신이 다른 데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선물에도 어린이는 큰 기쁨을 느끼므로 연필, 지우개 등을 준비하여 주고, 세 번째, 보호자를 교육하며 아이가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이는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네 번째로, 치과는 아프게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 아픈 치아를 치료하여 아프지 않게 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이의 이름을 자주 부름으로써 친근감을 주고, 여섯 번째,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책을 많이 비치하고 빌려갈 수 있도록 하며 석션을 잘하여 입안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치아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위생은 유치가 나기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잇몸을 닦아주며 유치가 나온 이후에는 깨끗한 젖은 수건이나 부드러운 칫솔로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고, 어린 영아도 칫솔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6개월에서부터 12세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불소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물을 마시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상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나멜질 형성 부전의 일종으로서 치아의 표면에 유백색의 줄무늬 모양이 생기거나 얼룩 모양이 생기는 것으로 불소의 농도가 1ppm 이상일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덟 번째로 예방 치의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치의 예방에 대한 부분은 22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음료수 플로오린 불소화법은 상수도에 1ppm 정도의 농도로 불소를 넣어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 불소 도포법은 의료기관에서 고농도의 불소를 6세 구치가 나오는 때부터 하기 시작을 해서 영구치가 썩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불소용의 양치 사업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매일 점심 식사 전후에 집단적으로 칫솔질을 하고 0.05%의 불화나트륨 용액으로 1분간 양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불소용의 양치 사업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단시간 내에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으며 전문 기술이나 특수 장비와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불소 용액을 만들기가 쉽고 약간의 교육 훈련을 받은 비전문가도 관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치아 우식증인 충치의 발생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구강 내 세균, 그리고 음식물의 종류와 당분의 섭취, 타액의 분비 저하와 타액의 당질, 점성이 증가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 요인으로는 치아의 형태학적인 특성이나 치아 배열, 장치의 장착, 유전 인자 등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22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칫솔질로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하루에 3회 이상을 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상수도 불소 사업을 통해서 불소 화합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당 섭취를 조절하고 채소 섭취를 증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치아원 메우기,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년 하반기와 22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충치가 시작되는 부위는 치아 교환면의 열구와 소화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열구라고 하는 것은 교환면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의미하고, 소화는 여러 개의 열구가 만나는 깊은 우물을 얘기합니다. 충치의 발생은 이처럼 열구와 소화에 고여있는 찌꺼기가 빠져나오기 어렵게 하고, 세균이 이러한 환경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부산물로 식초산을 내놓게 됩니다. 이 식초산에 치아를 녹여서 썩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열과 소화를 인공적으로 막아서 버림으로써 환경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주 조직병은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기는 일체의 질병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강질환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22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구강질환의 예방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차 예방은 체질관리, 구강보건교육, 건강증진이나 도시경 급수 불화, 학교 집단, 불소용이 양치, 칫솔질 교습, 전문가 불소도포, 식이조절, 치면 열구, 전세, 그리고 치면 세마 등과 같은 구강보건진료 등에 해당됩니다. 2차 예방은 조기질환기 구강병을 관리하는 구강보건진료, 구강환경관리, 치간 제거, 불량 틀니 제거, 범낭질이나 상아질까지만 진행된 치아 우식 병소의 충전, 치은염 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3차 예방은 진전질환기나 회복기의 구강병을 관리하는 구강보건진료, 기능감퇴 제한이나 상실 기능 재활에 해당하는 치주병 치료, 진행 치주병 치료, 치아 발치, 의치, 보철 등과 같은 구강 진료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22년 상반기에 구분하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으니 꼭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럼 충치 예방을 위해 좋은 칫솔의 조건과 보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칫솔 머리가 치아를 두세 개 정도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좋고 칫솔 머리부터 손잡이까지 고든 것이 좋습니다. 칫솔모의 면이 직선이어야 하고 강도는 중간 정도이며 칫솔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적합한 칫솔을 사용해야 하고 칫솔은 세치제와 음식물 찌꺼기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은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칫솔 머리를 위로 향하게 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